자, 여기 이제 그 관련된 형상평가 문제는 이제 풀어볼게요. 97페이지 25번 문제 볼게요. 자, 25번 문제 보면 이제 건국대전에 의하면 서원은 문무관이나 상원 진사시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여 첨예자수는 가구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했는데 그 관련 법의 명칭은 뭐죠? 서울군고법이죠. 그 다음에 예언을 보면 서울이 기술관과 비슷한 중인으로 파악된 기계였다. 이때 불렸던 명칭은 그 뭐냐면 중서야, 중서. 그다음 강해군 때 이제 개추곡사라는 게 있었는데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요때 이제 서울들 그 역모 사건이 발생해요. 이제 이거는 7세 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영창대군이나 이런 것들이 연관돼 갖고 이제 죽게 되는데 나중에 강해군 할 때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98페이지. 자, 26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서 조선시대 때 중인에 대한 설명이다. 자, 밑줄진 역관이 17세 상업자본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경제적 배경을 한 줄 이내로 말해보고 근대사상의 수용침에 그대 역할 두 줄 이내 쓰시오. 그래서 이제 그 17세기 이후에 청나라 무역이 이제 완성해지니까 통용에 맡았던 이 그 사람 중에 밀물가거나 무역관계 교섭화해서 부를 추측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나중에 오경석처럼 이제 뭐냐면 국제정세 근대 문명에 빨리 수용하는 또 계기가 되죠. 그래서 초기부터 부유주의의 어떤 기업군들 선구자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7번 보면 이제 거기에 공노비와 관련된 성상노비와 낙공노비 그 개념 있죠? 그걸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02페이지 넘어가면 자, 43번을 볼게요. 43번. 자, 다음은 조선시대 노비에 대한 자료이다. 자, A와 B에 들어갈 노비의 명칭을 쓰고 A와 B가 그 천여군을 하게 졌던 것이 무엇인지 쓰시오. 자, 그 다음 B의 나의 밑줄친 의미들 두 줄 이내로 서술해보고 조선시대 노비가 고려시대 노비가 처우가 개선된 내용들을 써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그 공노비로서 A와 B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낙공노비, 선상노비,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공노비는 천역을 담당하는 천역. 네. 천역이 이제 낙공과 성상, 이 두 가지인데, 그 산업인은 천역이 없어요. 네, 얘네들은. 근데 공노비는 그 천역이 있다. 신역 중에 천역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와 관련된 그 B와 관련된 천역으로 했던 내용들이 이제 아까 이제 선상노비와 낙공노비 그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의 노비가 이제 고려시대 노비보다 그 뭐냐면 나아진 점이 뭐냐 하면 자, 조선시대 때는 주인과 노비 사이에 유교적 군신관계가 적용돼요. 그래서 이것은 고려시대에 비해서 노비의 인기가 더 높아졌던 것이다. 그래서 그 노비는 일종의 자식이 되는 거고 주인은 뭐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되는 거죠. 부모님. 그래서 아버지는 그 자식 노비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노비들은 또 아버지를 또 받들어 모셔야 되고 이런 것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또 나쁜 점은 뭐냐면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지 못해요. 이것은 이제 똑같이 아버지가 아무리 못해도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할 수 있어요? 없겠죠. 유교적 윤리에서. 그래서 반역죄를 제외하고는 고발을 못해. 오히려 고발한 사람이 고발한 노비가 뭐냐면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다. 라는 걸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내용들 이제 쭉 있는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와 관련된 성리학적 가치가 있고, 내용을 이제 좀 보면, 고려시대 노비가 더 중요해진, 조선시대 노비가 더 대우받았던 그 내용이 있죠. 자, 그 공노비 중에 공중에 음악을 연주하고 정원을 가꾸고, 이런 노비도 있고, 그 다음에 유해 잡지와 버슬도 주어져요. 노비 중에. 그 다음에 노비는 이제 그 뭐냐면 조선 고려시대에 비해서 조선시대 노비는 그
뭐냐면 개인적인 차별이 안 주어져. 그러니까 사형이 되겠지 않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고려시대 노비들은 그 주인이 잘못하면, 이제 노비가 잘못하면 주인이 때리고, 그 다음에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예. 근데 조선시대 보면 때릴 정도는 되는데, 죽이면 안 돼. 죽이면 동시 처벌받아요. 예. 그래서 이런 권한도 있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금성교과서 15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금성교과서 한번 읽고 넘어가 볼게요. 금성 159페이지. 자, 거기에 보면 천민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근데 이제 탐구활동에 다 보면 거기에 이제 천민의 계보는 어머니 약을 따른다. 이게 이제 노비 종목법 같죠? 근데 거기는 천민의 양의 아내를 맞을 경우에는 낳은 자 아버지 역을 딴다. 요 구절이 붙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일천직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종 시대 때까지가 여기고 세조가 즉위하면서 거기에다 요 한 줄 더 집어넣었어. 그러면서 일천직천이 돼버리고 어떻게 하든 뭐냐면 노비는 아버지든 어머니든 노비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노비든 어머니가 노비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영조 때 속대전이 되면서 이 구조를 지워버린 거야. 이 뒷부분을. 그래서 어느 부분만 남게 되죠? 천민의 계보는 어머니 역을 때. 그래서 노비 종부분이 나온 거죠.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세조 때 이걸 마련했고 실제로 건국대전 성종 때 왔었지만 세조 때 이 부분은 내용이 집어넣은 거죠. 세조 때 그런 어떤 반포된 내용을 성종 때 건국대전에 집어넣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천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예. 천민은 대부분 노비였다. 조선 전기의 노비는 전체 인구 중에서 약 3분의 1을 차지하였으며 공노비보다 사노비가 훨씬 많았다. 노비는 재산처럼 취급되어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었다. 관청에 소속된 공노비에는 납품노비와 선상노비가 있었는데 이들은 독자적인 가계를 유지하면서 소속 관청에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였다. 납품노비는 대체로 농사를 지으면서 수확량의 일부와 무명, 저하 등을 신공으로 바쳤다. 선상노비는 소속 관청에 나가서 일정 기간 노역에 종사하였다. 한편 사노비는 고려시대와 같이 솔고노비와 외고노비로 구분되었다. 조선시대의 주인과 노비 사이에는 유교적 분신관계가 적용되었는데 이것은 고려시대에 비해 노비의 인격이 높아진 것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주인이 함부로 노비에게 흥보를 가하거나 그들을 죽이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었다. 공노비 중에는 궁중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정원을 가꾸고 요리를 하고 을복을 제조하는 등의 기술을 가진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일을 맡은 노비에게는 유해잡직이라는 벼슬이 주어졌다. 일반 관직과는 구별되는 유해잡직은 노비뿐만 아니라 장인과 상인도 받을 수 있었다. 네, 거기 옆에 이제 보면 158페이지 중인은 언제 생겼는가 해갖고 기초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17세기 이제 중인이라는 계층이 이제 확립이 됐는데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볼게요. 150페이지 중인이 언제 생겼을까? 그 다음 분이요. 조선시대 신문제 연구에서 중인의 성립 시기를 둘러싸고 두 가지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하나는 15세기부터 조선 사회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네 신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중인은 15세기부터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근래 조선 전기 사회는 사회 이동이 활발한 개방적인 사회였으며 양반 독점의 폐쇄 사회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15세기까지 양천제의 신분사회가 지속되다가 16세기에 기금이 분화되기 시작하여 17세기에 중인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즉 중인층은 15세기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16세기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17세기에 보편적으로 존재하게 된 사회계층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후자의 학설을 따르고 있는 편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인의 성립 시기는 그 양천제에서가 반산제에서 좀 각자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천제에서는 몇 세기 때도 보고 있죠? 17세기 때 확립된 걸 기념을 보고 있는데 반해서 그 반산제에서는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야. 중인이 조선 초기 때부터. 그래서 이제 이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면 108페이지 펴볼까요? 108페이지
자, 108페이지 67번 문제인가요? 네, 67번. 자, 이거는 이제 다모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이 노비라고 주장을 해요. 보통 그 자기가 노비가 아니라 양이라 주장하는데 이 여자 그 노비는 자신이 노비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다모살이가 재판을 이제 패소하게 돼서 다모살이 이제 자손은 어떤 결과가 있는가 이런 내용인데, 자, 1583년 3호대 사노비와 결혼해서 여러 자식을 두고 있던 여성 다모살이는 자신의 성균관 노비가 주장을 하면서 그 이지도 사이에 소송을 걸었어요. 이지도는 어떤 사람이면 그 남자 사노비 있죠, 주인이야. 남편의 주인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지도는 다모살의 성균관 노비도 아니고 양의 주장했는데 재판은 어떻게 했냐면 다모살이 패배를 했어요. 그럼 그 자식들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이 자식들은 여기가 16세기다 보니까 일절 직전이 적용되겠죠. 자식은 어차피 뭐냐면 어머니가 양인이든 천인이든 어떻게 되냐, 아버지가 계속 천이기 때문에 천일 수밖에 없어, 신분은. 근데 소유주가 바뀌어요. 소유주가. 자, 예를 들어갖고 이제 다모살이는 지금 간노비잖아요. 공노비죠. 근데 자기 아버지는 어떻게 돼? 사노비죠. 그러면 어머니 입장 볼 때는 사노비와 공노비 중에 어느 게 더 괜찮을까요? 예? 공노비가 괜찮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뭐냐면 여기 성균관의 노비라고 주장을 해야지, 양인이 아니라. 그러면 자기 자식들은 누구한테 속하는 거야? 성균관 노비, 공노비에 속하는 거고 더 대우를 받을 수 있잖아. 사쪽으로 가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이지도 입장 볼 때는 그러면 자기 재산을 뺏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면 얘가 양인이다. 그래가지고 그 양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 소유주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건 일단 일절 직천이고, 그 다음에 노비 소유주에 노비 종목법이 소요되는데 노비가 어머니 쪽에 이제 소유주 더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예의적으로 어머니가 양인일 경우에는 아버지 쪽으로 들어가. 이런 것들이 적용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예전에 한번 거기에 문제 후원 나왔어요. KBS 역사 스페셜인가? 그래갖고 한번 나왔던 건데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미대인 교과서 144페이지 펴보세요. 아, 144페이지 그 내용 밑에 자신이 노비임을 주장했던 여인 한번 읽어볼게요. 1586년 3월 자신이 노비라고 주장하는 여성 다물살이와 그 여성을 양인이라고 주장하는 양반 이지도 사이에 소송이 벌어졌다. 이 여성은 왜 스스로를 노비라고 주장했을까? 당시 양인 여성이 노비와 결혼하면 그 자손은 노비가 되며 아버지의 주인이 소유권을 가졌다. 이지도의 주장이 맞다면 다물살이와 노비 윤필의 자손은 모두 자신의 소유가 된다. 하지만 노비끼리 결혼하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주인이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다물살이의 주장대로라면 그 자손은 모두 그녀가 속한 성균관의 공노비가 된다. 사노비보다는 공노비가 비교적 나은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다물살이는 자신의 자손을 위해 스스로 노비라고 주장했지만 판관은 다물살이를 양인이라고 판결하였다. 결국 다물살이의 자손은 모두 이지도의 사노비가 되었다. 네, 요거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관련된 문제를 좀 보면 60 그 뒷장이네요. 109페이지 68번을 볼게요. 68번. 자, 여기 보면 이제 다음 밑줄친 기획을 주장한 사회 경제적 배경을 서술해보고, 자, 서인들이 노비종목법을 찬성한 이유를 이사상과 연결시켜서 좀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판부산 송시열이 아니었다. 이 경우에 충청간수에 있을 때 상소하여 공사 노비가 양인의 초를 맞이하여 낳은 자녀를 한결같이 어머니 역을 따르도록 했다. 이는 일찍 이가 주장했던 것인데
당시 조정에서 막아 시하지 못했다. 이거는데, 자, 송시열 시대니까 이제 일단 조선 후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조선 후기 때는 그 노비가 이제 양인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때는 그 주로 이제 양인 아버지보다는 노비 아버지가 많아요. 그러면 어머니 신분을 따르는 게 그 양민학부에 좋을 거죠, 국가 입장일 때는. 그래서 정부는 상민의 간소로 부족해진 군역 대상자를 늘리고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노비를 풀어주는 정책들을 했고, 특히 노비 종목법을 시행하려고 했죠. 예, 되게 노비 종목법이 이제 시행했던 시기는 서인들이 집권기예요. 근데 이걸 폐지하려고 했던 그 일천 직전 시절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시기는 남인들이 집권했던 기야. 왜냐면 서인들은 이제 이해 사상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자, 이해 사상은 이통기공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통기공론. 이통기공론은 뭐냐면 보편적인 이를 강조해. 모든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보편적인 이가 있고, 다만 기가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신분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신분제 사회에서 적용될 수 있는데, 그랬더니 양반이나 근본적으로 상민이나 노비나 똑같다는 거야. 얘네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입장에서 노비의 어떤 해방을 주장하게 되고, 되게 그 노론들이나 서인들이 집권할 때 시기는 뭐냐면 되게 보면 이 노비종목법을 실시를 하려고 했던 거고, 이 노비종목법 확증되기 시작한 건 언제 때죠? 영조 때죠, 영조 때.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받고, 넘어가서 이제 다음 테마로 넘어갈게요. 자, 17세기 전후의 가족 질서의 변화를 볼게요. 이것도 이제 그 한 두 문제 정도 나왔던 건데요. 자, 보통 우리나라의 이제 가족제도의 질서 변화는 17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17세기 이전과 이후가 좀 많이 바뀌어요. 16세기 가덕의 기간이고, 그게 이제 바뀐 이유가 이제 뭐냐? 그 양난이죠, 양난. 그러니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계기로 해갖고, 이게 이제 신분 질서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겪었던 양반 그 사대부들은 잘못하면 양반 사대부 사이의 친문제가 무너지겠다, 완전히 붕괴되겠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그 성리학적 가치관을 뭐냐면 한총사에 이제 정착을 시켜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리학적인 어떤 가치 질서가 주로 상부조, 정치권에만 통했지, 그 밑에 이제 일반 사람들의 생활에서는 그게 적용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그 양난 후에 이제 어떤 무너진 사회 질서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성리학적 가치 질서가 적용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이제 뭐냐면 가족 질서나 여성의 지위나 이런 것들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17세기 전과 후가 상당히 많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전에 고려 시대와 조선 전기는 한계로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조선 후기는 또 묶고,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럼 가족제도의 이제 변화를 볼게요. 자, 17세기 이전에 이제 재산 상속과 여성의 지위 상속을 보면, 일단 17세기 이전에는 상속이 군분 상속의 원칙이었어요. 아들, 딸 구분 없이 그 군분 상속의 원칙인데, 단 수조지는 배타적 상속이야. 이거는 이제 적장자 단독 상속이 이제 중심인데, 왜냐하면 수조지는 일단 뭐죠? 직역이 세습이 되잖아. 근데 직역은 분할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한테만 상속하는 배타적 상속이다. 자, 그래서 이제 17세기 이전에는 여러 여성들 지위 존중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그 내용을 보면, 그 남편 사망 시에 부인이 그 당시 이제 그 재산 분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 호조 기재 시에 호조와 함께 호처의 부, 그러니까 그 부인의 부와 조와 증조 외주를 똑같이 기록했다. 네. 그리고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호적에 남녀를 등재할 때,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이 됐다. 남녀 구분 없이. 그 다음에 여성도 재가를 허용했고, 근데 이제
단 이제 조선전기 때는 약간 제한이 있었어요. 이게 성종 때 그 뭐냐면 제가 금지법이라는 게 있어. 성종 때. 그래서 원래 이제 일반 신하들이 반대를 했거든. 여성들이 이제 뭐냐면 남편이 사별하고 할 때 결혼해야지 혼자 어떻게 먹고 사냐 했는데 성종이 끝까지 우겨가지고 통과시켰어요. 근데 여성 제가 금지법 내용을 보면 여성의 재간을 자체를 금지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재간의 자손들의 가거를 막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의 모성을 이용해갖고 자기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버스핀을 막히면 좀 약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이것도 완전히 금지를 못 시켰죠. 왜냐하면 요거는 양반 사대국의 집안에만 통하는 거지 일반 평민 집안은 상관없어. 그러니까 재가를 하든 상가를 하든 막 이렇게 했어. 그래서 기록에 보면 10번, 8번, 12번까지 막 재가를 하고 그냥 남편이 이제 헤어지자고 헤어지는 거야. 그냥 합의 보고. 그래서 조선전기까지는 그렇게 그런 개념도 없었어. 그냥 자유롭게 평민들은 그냥 재혼하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조선 후기 때 이제 성리학적 가치관이 강화되면서 약간 18, 19세기 넘어가면 좀 달라져, 분위기가. 그래갖고 이제 이때도 이제 일반 서민들은 상관없는데 이제 남들 눈치가 보이는 거야. 재가를 이제 금지해야 된다는, 그리고 여자는 수절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사고 방식 때문에 눈치가 보이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하냐면 보쌈 아시죠? 보쌈. 보쌈 해가지고 이제 괜찮은 남자집 있으면 남자 보면 이제 집안에 그 동네 악소년들, 그러니까 오늘날은 10대 불량배들 좀 돈을 주고 매수해가지고 보쌈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남자 집에 방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자는데, 나오면 내가 원래 그 남자하고 같이 살려고 한 건 아닌데 이 악소녀들이 나를 등에 업고 보쌈을 해서 그 남자 집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잤다. 같이 자고 이제 버려진 몸인데 어떡하겠냐. 그런 식으로 이제 결혼하거나, 아니면 남자가 이제 마을 입구에 아침에 새벽에 기다려. 그러면 새벽에 기다릴 때 첫 번째 온 남자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간행상 받아줘야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결혼하는 그런 형태가 있었다. 그런 거죠.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고려의 가족제에서는 되게 북의 중심을 이뤘으나 목의와 척에도 동시에 중시했겠죠. 이게 양측적 활동관념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고려시대 때의 나 조선 전기 때 족보를 보면 알아요, 족보. 조선 전기 때 족보들은 만성보다 해가지고, 외척도 있고, 이제 자기의 북의 가문도 있고, 그 다음에 목의 가문도 있고, 척의 가문 다 적어놨어. 그래서 성이, 원래 성보다도 타성이 더 많아.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이제는 북의 쪽만 적어놓죠. 그래서 성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북의 활동을 되게 강조했는데, 조선 전기 때까지만 해도 양측적 활동 관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음서도 외손자가 적용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형제 자매를 동기라고 지칭하죠. 동기. 같은 기를 받았다.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조선시대하고 이제 중국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중국은 동기는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형제끼리만 동기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선은 형제뿐만 아니라 자매끼리도 동기라고 했다. 지금 동기라는 말 많이 쓰죠?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는 이런 의미에서 쓰는 게 아니라 같은 이제 기수? 그런 의미에서 쓰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남녀 군분상속을 했으니까 똑같이 권리도 받았으니 의무도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윤회봉사, 제사도 똑같이 이제 돌아가면서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외손자도 제사를 지냈어요. 이거 외손봉사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부모교양도 똑같이 했고, 결혼 후에도 여성이 재산권을 행사하고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변화들이 17세기 전후에 변화가 됐는데, 잠깐 제가 이걸 도표로 그려놨어요. 한번 보면요. 자, 난계 여가원인데 남자가 여자 집에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모계나 부계가 똑같을 수밖에 없죠. 군분상속이고, 그리고 군분상속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도 돌아가면서 하죠. 윤회봉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남자가 여자 집에 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들리냐면 이성 작고충이 돼. 왜냐면 남자가 거기 가고 얘를 낳으면 그 얘는 이제 아버지 성을 따르니까 이성 작고충이 되는 거죠. 자, 근데 17세기 전후에 이제 결혼제도 바뀌어요. 신형제도가 등장하거든요. 신형제도는 이제 16세기 때 좀 중간 그 가동이 나타나다가 17세기 이제 본격화되는데 그 친형제도는 이제 여자가 남자 집에 가는 거야. 그래서 예전엔 장가가다 해서 신시가다도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친형제도가 도입된다. 이 친형제도는 우리나라 고유한 제도가 아니다 했어요. 중국에서 들어온 제도인데 16세기 전까지는 주로 왕실에서 적용됐다가 이제 17세기 때까지 민간에 이제 확대되죠. 자, 친형제도는 이제 거기 보면 일단은 친형제도면서 이제 그 시행되면서 부계적 혈통이 강조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 외에는 뭐예요? 같은 집안끼리 모여 사는 동성층이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상속제도도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 성리학적 가치가 강조되면서 적장자를 우선시해요. 적장자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대주주의 현상. 그래서 예전에는 군분상송이기 때문에 부자가 3대 가도 망한다는 소리 있죠. 그거는 부잣집 애들이 막 돈을 많이 써갖고 망했다는 것보다는 이게 땅이 아무리 많아도 계속 3대, 4대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군분상송 하다 보면 중소지주 이렇게 자산도 떨어지게 될 거냐. 근데 요때는 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 많은 땅을 받았기 때문에 대주주들이 등장하고 만석군들이 많았어요. 요때.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이 받았으니까 그만큼 또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장자가 재산을 이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간행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도 그런 간행들이 좀 남아있어요. 장자 해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부모님 모시고 제사도 지내야 되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한 거고 지금 뭐 똑같이 받잖아요. 그래서 위법상 재산도 똑같이 받아요. 아시죠? 근데 뭐 장자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장자인데 이게 불편이 좀 불만 안 와. 예. 잘못된 제도야 이거는. 폐지돼야 돼요. 자, 일단 이렇게 있고, 자 17세기 이후의 사회 형성 변화 이것도 외워두세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장남이 제사를 지내고 그다음 아들이 없는 집안은 양자를 드리는 게 일반화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딸이 지내면 되거든. 외손이 지내면 되고. 근데 아들이 지내야 돼. 근데 여기서 웃긴 거는 뭐냐면 적자가 지내야 돼. 적자가. 만약에 자기의 첩의 자식이 있어. 첩의 자식 아들이 있는데 이들은 제사 못 지내요. 그러면 이들은 이제 아들이 아니니까 제껴두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친척 중에 한 명을 이제 그 양자로 들어오게 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제사를 지내는 거야. 맞죠? 그래서 그 이완용 아시죠? 매국노의 그 일반 대사 이완용인데 이완용도 원래는 이완용도 집안이 못 사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양자 들어가거든요. 친척집, 부잣집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공부도 하고 과거에 합격해서 이제 높은 간직까지 올랐는데 이완용 같은 사람도 이런 양자 들어가서 했다. 자, 그리고 친형제도가 정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족보가 17세기 전에 족보는 북에 목에 같이 기록하는 그런 만성보였죠. 그런데 이제 그 북의 위주의 족보가 이제 해서 남자 쪽의 집안만 이제 기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동성청이 형성되죠. 친형제도가 형성되면서 여자 제하고는 다 같은 성이야. 예. 그리고 이제 종중이라는 거에서 문중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건 친족 집단이 형성돼. 그래서 문중이라는 것은 조선전기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조선후기 때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무슨 본관을 갖더라도 본관에서 무슨 파가 있잖아. 무슨 파. 그래서 이 파 중에 돈이 좀 많은 그 사람들은 문중을 형성해요. 그 문중을 형성해가지고 재산도 어느 정도 운영하고 공동으로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이후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그 사회변화 형상들, 17세기 전후와 이런 사회변화 형상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관련된 형성평가 문제를 이제 좀 볼게요. 106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58번 문제 볼게요. 다음 분재계 작성할 당시에 제사 방식 특징을 쓰고 당신이 작성한 성악의 기재 방식의 특징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요때가 이제 16세기 정도 갈 거예요. 이게 이제 내용인데 자, 여기에는 이제 볼 수 있듯이 그 큰아들, 큰딸, 둘째 아들 거의 뭐예요? 비슷하게 했죠. 노비도 똑같이 나왔고 논밭도 똑같이 했어. 요거는 이제 제사 방식 특징. 자식들이 제사를 돌아가면서 지냈고 윤회봉사하죠. 책임도 분담 똑같이 했어요. 왜냐 똑같이 나눠받은 것처럼 권리도 한 것처럼 의무도 똑같이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성화부의 내용 기준 보면 딸이 재혼할 경우에는 그 남편을 후보라고 성명을 했고 그 다음에 외손도 대를 이어서 모두 기재했고 그 성을 기재하지 않지만 이름을 기재했다는 거. 외손도 기재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이름 밑에 무라고 기재했고 양자가 드린 사례가 없었다. 조선후기는 양자를 드렸죠. 그거 왜냐면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는데 요거 내용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니베르 교과서 143페이지 보세요. 니베르 자, 그 니베르 143페이지 보면 조선시대 가족제도 그 표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족보에는 안동건시 성화보가 있는데 이게 만성보가 있어요. 그래서 외손 외에도 그 당시 이제 그 뭐냐 처가 쪽, 그 다음에 북의 쪽 다 기록을 했어. 그래서 조선후기 때 족보는 북의 쪽만 기록했는데 목에도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죠. 처가도 기록하고 그래갖고 여기 보면 딸이 재혼했을 때는 그 남편이 후보라고 해서 서명을 그러니까 재혼도 활발히 해줬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외손도 대를 이어 모두 기재해야 되고 성은 기재되지 않지 이름만 기재되고 자녀가 없는 사람은 이름 밑에 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양자를 드린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수록 인원 중에 거의 그 9,120명 중에 사이나 외손 이렇게 부계나 처계 이런 것도 뭐냐면 더 867명이 됐다. 되게 이제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율곡 선생 남매 분재기가 있어요. 그래서 분재기라는 건 뭐냐면 재산을 남기고 기록한 거야. 그 분배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노비와 농지 있는데 이걸 딱 보면 율곡 2가 상당히 못 살았을까 잘 살았을까? 잘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보면 남자 중만 해도 뭐 많고 41명 뭐 있는데 40명 정도를 자기 이제 그 뭐냐면 수족을 듣는 거 이렇게 이제 있고 근데 여기 또 눈여볼 게 처의 자식과 첩의 자식도 구분이 있었어. 조선 전기 때는. 그래서 첩의 아들과 딸들은 내용이 빈약하죠. 나눠 먹는 게. 그래서 그 보통 적자 같은 경우에 40명 넘게 받는데 첩의 자식들은 5명, 6명 이것밖에 못 받아. 그런 것들은 이제 차별이 있었다는 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러면 이 관련된 내용은 니베르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그 142페이지에 북의 중심의 가족제도가 이제 강화되다. 그래서 17세기 이후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조선 중기까지. 교재가 없는. 그 다음 분, 교재 있는 분 한번 읽어보세요. 찾기 힘드세요? 네. 조선 중기까지는 집안에 대를 잇는 자식에게 5분의 1의 상속분을 더 준다는 것 외에는 아들, 딸 구분 없이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 자식들은 제사를 돌아가면서 지내거나 책임을 분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훈이 퍼지고 향약이 보급되면서 성리학적 예속이 점차 확산되었으며 17세기 이후에는 성리학적 가족 질서가 정착되어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무너지고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가 강화되었다. 혼인 후에는 남자가 여자 집에서 생활하지 않고 곧바로 남자 집에서 생활하는 친형제도가 정착되었다. 재산은 반드시 큰아들이 지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었고 재산 상속에서도 큰아들이 우대를 받았다.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는 양자를 드리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부계 위주의 족보를 편찬하였으며 같은 성끼리 모여 사는 동성 마을이 만들어졌다. 개인은 종중이라는 친족 집단의 일원으로 여겨졌다. 네. 그래서 요거 좀 변화사 그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외워두세요. 17세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나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양반의 이제 그 가전법을 이제 넘어가죠. 가전법. 테마 17번 조선시대 토지제도 이렇게 있는데 이 가전법과 관련되어 한 4-5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도 지금 눈치 보니까 빨리 끝내자는 눈치인데 예, 가전법 좀 내용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토지제도 넘어갈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